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셔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민법에서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보기 좀 힘들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보시게 될 테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민법에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지만 등기법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분히 기다릴 겁니다. 제대로 될 때까지. 네. 쭉 넘어가시는데, 이제 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324쪽에 신탁등기라는 게 있죠. 신탁등기.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등기예요. 신탁등기. 이것도 민법에서 명의신탁을 먼저 공부하셔야지만 이 신탁등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민법에서 공부하실 때까지 조금 기다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이 가등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등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 4문제까지도 출제가 가능해요. 민법에서 2문제, 등기법에서 2문제. 적게 나올 때는 2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민법에서 1문제, 등기법에서 1문제. 올해 우리 시험에서도 1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다만 좀 쉬운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가등기는. 그래서 민법에서 출제가 될 때는 쉬운 내용이 나오고요. 등기법에서 출제가 될 때는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등기법에서 좀 공부를 해두시면 민법은 아주 쉬운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보실 거예요.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이면서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등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소유자가 갑인데 예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불했고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잔금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돈을 다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등기를 갖추지 못했을 테니까 을은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을 테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만 발생한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갑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권행위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다고 했죠.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소유권이 변동이 될 겁니다. 갑에서 병으로. 병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이때 이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게 뭐예요? 제1매매, 제2매매,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네? 유효예요. 유효. 왜냐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병은 경쟁이 붙은 거예요.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은 선인 것이지 악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 두 번째 매매는 유효한 겁니다. 원칙은 유효해요. 그런데 병에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까지 이걸 유효화시켜서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병이 범죄로 처벌이 될 때는 그때 안에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냐면 배임죄라는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 성립이 되느냐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팔라고 요청했을 때, 요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병은 갑의 배임죄의 공동전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형법상 배임죄에 적극 가담 행위를 한 겁니다. 따라서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때도 요 유효화시켜서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그때 안에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즉 요청 또는 적극 가담 이러한 문구가 성립이 되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니까 등기도 유효하다면 소유권 취득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누가 먼저 체결했습니까? 을이. 대금도 상당한 금액을 누가 먼저 지급했습니까? 을이 먼저 지급했죠.
따라서 을을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을의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임시가짜입니다. 임시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놨는데 이를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가등기에는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가 있고요. 순위 보존의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가등기가 있는데 순위 보존의 가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는 것이고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가담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은 민법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등기법에서만 출제되고 이건 민법에서만 출제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두 개 다 민법에서 출제될 수 있고 두 개 다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다만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눠서.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순위 보존의 가등기를 보는 겁니다. 순위 보존의 가등기. 그래서 이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을에게 임시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이 가등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본래의 등기 하겠죠. 본래의 등기를 본등기라고 불러요. 본래의 등기는 뭘까요? 매매계약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겠죠. 본래의 등기 뭐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본래의 등기예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언제? 잔금을 다 지불하게 되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등기 시점으로 물권 변동이 소급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등기는 효력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등기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가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본등기 시점에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다만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죠. 따라서 가등기 시점에 순위가 결정이 될 뿐입니다.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죠.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다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될 뿐이에요. 이렇게 자꾸 출제합니다. 가등기 시점에 물권의 변동의 효력이 나타난다. OX, X. 이건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게 먼저 됐고 요게 두 번째 됐고 요게 세 번째 됐다면 등기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몽땅 어디에? 갑구에. 갑구에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1번 소유권 보전 갑. 1번은 대부분 소유권 보전 등기예요.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 그리고 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겠죠.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해야 되겠죠. 본등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등기부는 지금은 다 전산등기부예요. 전산등기부라서 칸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전산등기부니까. 그래서 여기를 반으로 쪼개서 칸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칸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본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가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는 없어요.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고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에 나타나냐면 여기 본등기 할 때 등기원인 날짜를 기록해요. 날짜가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된 날짜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을이겠죠. 을은 등기 권리죠.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병은 아직 없을 때예요.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도 원칙은 공동 신청이에요. 다만 예외로 두 가지가 인정이 되는데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은 요거예요.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단독 신청.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를 통해서 확보가 됐으니까. 맞습니까? 두 번째, 가등기하라는 임시에 법원에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하라는 임시에, 가짜는 임시가짜예요. 임시에 법원에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유는요. 이것도 재판의 일정이라서 등기의 진정성이 이 결정서 갖고 확보가 된 겁니다. 따라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으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 누굽니까? 네? 을이에요. 저기 써놨는데 가등기 의무자 갑이겠죠. 가등기 의무자 갑의 승낙을 받아서 그 승낙서가 첨부가 될 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등기만 갖고 갑의 소유권이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됩니까? 변동되지 않습니까? 가등기만 갖고는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죠. 따라서 이 등기부자 갑이 직접 가지 말고 간단하게 승낙서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승낙서가 있을 때는 이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골로 출제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 그리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라는 형태의 재판인데요. 재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이라는 재판이 있고요. 결정이라는 재판도 있고 명령이라는 재판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법원의 재판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이라는 재판은 법관의 재판입니다. 이 판결과 결정이 법원의 재판인데 이 판결이라는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린 법원의 판단이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고요.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분쟁에 대한 해결이 바로 판결이라는 거예요. 원고 피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결정이라는 재판은 원고 피고가 없습니다. 원고 피고가 없고 어떤 사람이 법원에 뭔가를 신청합니다. 이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재판의 일종이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소유권이 변동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 결정 갖고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하니까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가처분 한 적 있습니까? 했어요.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안 했다고요? 그림을 2개 그렸었는데 안 했나? 자꾸 안 했다는 생각을 들게 하죠. 왜? 다른 학원에서 다 했다고 하는데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가압류 안 했어요? 그럴 리가. 여간 그럼 지금 하면 되죠. 처분금지 가처분을 줄여서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처분은 뭐냐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다시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이를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줄여서 가처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의미를 해석하죠.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여기는요. 처분하는 것을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거는 등기부에 가처분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이것은 등기부에 가등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고 이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가처분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처분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실 겁니다.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거 3개를 뽑으자면 가처분 등기, 신탁 등기,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가처분 등기. 그래서 나중에 볼 겁니다. 여간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과 처분금지 가처분은 똑같이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의미는 다른 겁니다. 되셨을까요? 의미가 다르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지금은 네. 여하간 요 2가지는 우리 시험에 단걸로 출제가 됩니다. 단걸로 그냥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온다. 이때 이 가등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등기 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어려워요. 지금은 민법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대단히 어렵지만 그냥 들어두시고 흔적만 남기겠습니다. 아, 이런 게 있겠구나. 뭐 이 정도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요 을이 등기청구권이 있으니까 이 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등기가 가등기죠. 따라서 이 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권리가 을의 권리로 변동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부동산 물권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을에게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입니까? 네, 을의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은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죠.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등기 한 다음에 나중에 무슨 등기 할까요? 본래의 등기하죠. 따라서 본등기가 가능할 때만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암기량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암기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해 못 되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민법에서 하나도 안 하셨을 테니까 그냥 들어만 두셔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이유는 지역권의 부종성 때문에 그래요. 지역권의 부종성은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어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있지만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지역권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공유 지분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공유 지분은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유 지분 이전에 가등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합의 지분이라는 걸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합의 지분 이전 등기에 가등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에서 앞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공부하시면 그때 제 설명을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한 단어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채권적 청구권의 반대는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물권적 청구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의미는 뭡니까? 채권의 근거에서 청구하는 권리, 물권의 근거에서 청구하는 권리예요. 채권자가 갖는 권리고 물권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이 시점에 물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우리 물권적 청구권을 취득하는 시점도 어느 시점입니까? 본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적 청구권도 을에게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본등기 이후에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본등기 이전에는 아직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권 상태예요. 맞습니까?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본등기 이전에 발생하는 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맞을까요? 그러면 가등기라는 것은 본등기 이후에 합니까? 본등기 이전에 하는 겁니까? 이전에. 따라서 채청 상태에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물청 상태에서는 가등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고.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환매권이라는 권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직 없습니까? 네, 지금 들어두시고 민법에서 또 들어두시면 되겠죠. 이 환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닙니다.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형성권. 따라서 이는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매권은 없습니다. 왜? 청구권 자체가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도 아니겠죠. 따라서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건 다 본시험에 출제되는 지문들이에요. 물론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민법 지식이 올라가면서 등기법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가 될 텐데 이것도 그냥 들어만 두셔요. 아직 민법에서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순위 보전의 필요성은 우리 등기법에서 세 가지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권리 변동의 본등기 이전에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맞나요? 권리 변동의 본등기 이전에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의 등기 이전에 하는 거죠. 권리 변동의 등기에서만 순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의 등기가 아닌 것들은 순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분명히 이거는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에요. 요게.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변동을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변동을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등기법에서는 구체화시켜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했죠. 그래서 보전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등기,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요 네 가지만 변동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니까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이니까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권리 변동의 본등기 이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등기가 바로 가등기니까 이러한 것만 권리 변동의 본등기예요. 이거는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보존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표제부 등기는 권리 변동 등기가 아니겠죠.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표제부 등기도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물론 이건 기초과정은 아니에요. 표제부 등기, 보존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시기부 청구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정지조건부 청구권 이것도 안 들어보셨겠죠? 이런 청구권들은 우리 등기법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를 허용합니다. 이건 민법 총칙 맨 뒷부분에 조건과 기한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건기한 거기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조건과 기한이라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장래 확정될 청구권. 혹시 민법에서 매매 예약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매매 예약. 이것도 안 했으면 이것도 안 했겠죠. 이게 더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그렇죠. 요 세 가지 경우에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세 가지 경우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의 반대는 뭐냐면 민법에서 하겠지만 시기의 반대는 종기예요. 종기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지 조건의 반대는 뭐냐면 민법에서 하겠지만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민법에서. 그 다음에 여기 확정이라는 문구가 있죠. 반대는 뭘까요? 미확정. 그러면 장래의 미확정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민법 지식이 이제 쌓여지면서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 하얀색 요것만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하얀색만 한번 읽어나 보죠. 익숙해져야 되니까. 첫 번째,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 것. 세 번째, 본등기가 가능할 것. 다시요. 안 읽는 분들은 아슬아슬하게 붙으실 거예요. 한 70점 정도. 읽으신 분들은 85점 정도. 첫 번째, 다시요. 첫 번째,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 것. 세 번째, 본등기가 가능할 것. 그렇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민법 지식이 쌓이시면 저절로 아시게 될 텐데 읽거나 보죠. 읽거나. 1번.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 네, 그냥 지금 그 흔적만 남깁니다. 흔적만. 그래서 가등기는 일단은 요것만 보실 겁니다. 가등기는. 그 다음에 하나 더 간단하게 보실 건데요. 338쪽에 가처분에 관한 등기 있죠. 338쪽. 맞습니까?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가 뭔지, 뭔 말인지. 네, 하얀 거는 글씨, 거꾸로겠네. 하얀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글씨. 네. 한번 읽어보셔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뭘 보실 거냐면 344쪽에 이의신청을 보십니다. 이의신청. 대략적인 것만 볼 겁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달을 이자입니다. 달을 이자. 의는 의견할 때 그 의자예요. 의견. 의견할 때 의자고요. 신청은 못 외웠어요.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썼죠. 뭔가를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뭡니까? 다른 의견을 요구하는 거. 이게 이의신청이라는 겁니다. 다른 의견을 요구하는 거. 이때 갑은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와 관련해서 뭔가 신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뭔가를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는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소는 신청인 갑에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답변하는 방법은 처분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결정이라는 것, 이거 들어보셨죠? 등기 실행 결정, 등기 각하 결정. 맞습니까? 그게 바로 결정이라는 형식인데요. 등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한 답변. 이걸 결정이라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처분은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간접적인 관련만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등기 기록에 열람을 신청할 때는 처분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등기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처분의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의미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처분 결정이 신청인 갑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당하더라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다른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당한 처분 결정과 다른 의견을 요구할 텐데요. 이때 등기소에 요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번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게 요구할 겁니다. 누구냐면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에 다른 의견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신청을 하게 돼요.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지방법원에 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등기소와 법원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국가기관이에요. 업무가 다릅니다. 법원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등기소는 등기 업무를 담당해요. 그래서 대등한 국가기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원에서 등기소에 뭔가 등기를 요구할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촉탁.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신청 절차에서만큼은 상하기관입니다. 등기소의 판단을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예요. 따라서 이때만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등기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할 만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의신청의 이익, 줄여서 이의 이익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3명 있는데 상속인이 막내 이름으로 상속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큰형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의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형의 친구가 이의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요? 이의신청할 만한 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인 아닌 자는 상속등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그걸 이의신청의 이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이의 이익 이렇게 불러요.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법원에 할 텐데 이의신청서는 이쪽으로 제출합니다. 이게 올해 금년도 등기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의신청은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게 이의신청하는 거지만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이유는요. 등기소로 하여금 한 번 더 번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면 등기소는 판단하겠죠. 이 이의신청한 뜻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합니다. 즉 번복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등기소는 3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합니다. 송은 보낼 송자, 부는 주다 부자예요. 줄 부자. 그래서 법원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3일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둡니다. 왜냐면 이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서랍에 집어넣고 차일피일 미룰 겁니다. 그러면 손해는 갑에게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3일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 요 이의신청은 여기에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요 이의신청에도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유는 이 부동산 등기는 상당한 고가예요. 기간의 제한을 두면은 너무 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의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또한 이의신청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등기소의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유는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면 정당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하고 볼 겁니다. 정지시키기 위해서. 맞습니까? 부당할 때만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지시키기 위해서 정당할 때도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관의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정당할 때만 이의 신청하라는 의미에서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집행정지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그냥 들어만 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일 이내에 송부한다고 했죠. 그러면 법원으로 갈 겁니다. 법원은 이제 판단하겠죠. 이 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하라고 등기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등기와 관련된 거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등기소에 명령을 통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기각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기는 버릴 기자예요. 각은 무릎 각자입니다. 무릎 밑으로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와 유사한 걸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뭡니까? 각하결정. 이게 거부결정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각하결정과 기각결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심리를 진행한 다음에 나오는 거부결정이 기각결정, 심리도 진행되기 전에 나오는 거부결정이 각하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구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뭐 시험과는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 부당이라고 돼 있죠. 법원에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시점은 처분 결정 시점입니다. 등기소에서 처분 결정한 시점이고요. 이 시점은 갑이 이의 신청한 시점입니다.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지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러한 증거나 자료들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이때는 없는 자료니까. 맞습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이 자료들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때는 존재하는 자료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나 자료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이 부당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극적 부당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적극적 부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부당이 있는데 소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등기관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을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을 부당할 때 소극적 부당이라고 부르고요. 적극적 부당은 등기관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할 때 이를 적극적 부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각하 결정한 것은 등기부에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한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각하 결정이 부당할 때 이를 소극적 부당이라고 불러요. 각하 결정이 부당할 때. 등기관이 아무 행동도 안 한 거죠. 거부만 하고 등기부에 아무것도 기록 안 했죠. 각하 결정은. 그게 부당할 때 소극적 부당이라고 불러요. 적극적 부당은 등기관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할 때 적극적 부당이라고 부릅니다.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부에 행동을 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죠. 즉
등기 실행 결정이 부당할 때 이를 적극적 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당하다고 주장한 등기 신청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부당하다고 주장한 신청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느냐. 각하 결정이 부당할 때, 즉 소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자에게 이의 신청을 인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실행 결정이 부당할 때, 즉 적극적 부당일 때는 등기부에 뭔가가 기록되고 있죠. 따라서 그 뭔가가 기록되는 걸 통해서 제3자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3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게 돼요. 이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어려운 지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 정도만 보죠. 조금 더 할까? 그래서 이런 것도 기초과정은 아니에요. 다만 반복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미리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이 정도가 한 70% 정도, 80% 정도를 설명한 겁니다. 이 신청에 있어서. 네. 그래서 책을 다 보셨 거고요. 이게 처음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이제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쉬워지는 겁니다. 제 설명도 11월, 12월 달에 설명한 것에 덧붙여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더. 그래서 이런 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이 될 때마다 쉬워지는 겁니다. 이제 쉬워질 일만 남았어요. 그쵸? 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자도 좀 갖고 오시고요. 줄도 좀 치겠습니다. 지울 건 또 지워나가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책을 좀 보고서 줄도 좀 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실 건데요.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31일 날 수업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1월부터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